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인문경학부 유창민 교수입니다. 예, 이제 논리적 사유와 글쓰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도 이제 뭐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추석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쓰기의 어떤 형식적인 요건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나 주제 문장, 브레인스토밍, 개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1타시, 2타시, 3타시 전부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차 1차시에서 살펴볼 내용은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우선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제, 주제, 주제 문장.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걸 구분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 자기소개서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분명한 확실한 주제 문장이 오늘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들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들 우리 글쓰기는 이렇게 어떤 단계로 조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고쳐 쓰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4주차에 살펴보는 게 이제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감을 선택하고 그 글감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과 이제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주제 선정하고 주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제는 나중에 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제 문장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주제를 보강하기 위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보완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계율을 만드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 이 과정까지 조금 살펴볼 거예요. 내용이 좀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뭐 서두 쓰기, 단락 쓰기, 이제 다음 주에 어떤 퇴고하기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4주, 5주, 6주가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레인스토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브레인스토밍은 이제 자유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이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뭐 집단 어떤 사고 개발법입니다. 집단 사고 개발법.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사람들의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이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는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로 제시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어떤 사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고 작용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리고 먼저 활성화되면서, 평소에는 이제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다양한 어떤 관점이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이 이제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할 때 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는 과정들, 그것을 그대로 이제 회의록에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의록이 그때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생각했을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이나 생각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함께 이제 문제를 풀 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마구 이제 열고 하면서 마구 나열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들을 쏟아내서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자는 거겠죠. 뭐 근데 글쓰기에서는 이제 이게 혼자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하고 이제 표현한 것들이 글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제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매우 분방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생각은 내가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요 생각은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무작정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질보다는 생각의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양이 많다는 것은 이제 생각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은 생각이 이제 막히거나 어떤 혹은 이제 뭐 풍성하게 생각의 양을 그려내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다른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것을 이렇게 권유해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글의 내용이 좀 이제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정해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가 이제 정해준 어떤 것을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은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확보되었다면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유사한 것과 이제 차이 나는 것, 그리고 원인과 결과 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어떤 관련성 있는 항목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하는 과정까지 함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예,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와 관련된 이제 글을 써보자고 이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래 사회 하면 이제 아직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 좀 막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공상과학 소설도 좋아하고 그런 영화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만 뭐 아주 충분하게 어떤 생각들이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사회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잠재된 어떤 미래의 모습을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막 이제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집단으로 같이 한 거예요. 그죠?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미래라는 이제 단어를 우선 쓰고 미래하니 떠오르는 이제 뭐 이것들이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SF 영화. 또 자신의 이제 미래 사회도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로 한정되지 않고 자신의 미래도 떠오르니 뭐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이제 또 갑자기 훅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훅 넘어가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 사회니까 뭐 SF 영화기도 하겠지만 뭐 저렇게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훅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결혼이나 뭐 취업이나 뭐 로또를 생각하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고요. 결국 또 이제 미래 기술로 이렇게 내용이 훅 돌아오게 된 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 미래 사회에 야기될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산재해 있으니 이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묶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출판에다가 딱 적어보니까 뭐 제가 적기도 하고 뭐 총대가 나와서 적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워드로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보기도 하고 몇 가지 이제 어떤 상위 항목들 묶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상위 항목들이 이제 생겨요. 자연스럽게. 단순 미래라든가 과학, 나의 미래, 어두운 미래와 같은 이제 상위 항목의 어떤 제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하위 항목들이 이제 배치돼요. 이러한 분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마 이제 어떤 주제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항목 가운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이제 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어떤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과 어두운 미래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어본 겁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이제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을 이렇게 딱 이어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어떤 새로운 어떤 가주제라든가 새로운 무언가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한번 수업 시간에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해볼 수도 있고, 팀별로 이제 또 해볼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제 브레인스토밍하고는 조금 유사한데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방법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인드 매핑이에요. 마인드 매핑은 이제 어떤 글감에 대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이제 핵심 단어이죠. 핵심 단어를 이제 종이에 표현하고 이제 뭐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기법으로 종합적인 두뇌 사고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한 장의 종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적는 것이 이제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동시에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한 장의 종이에다가 적음과 동시에 이제 분류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히 마인드 매핑을 이용하여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글의 윤곽들을 좀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의 틀이 잡혀나가는 거겠죠. 또한 이제 어떤 글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어떤 회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보다는 뭐 어떤 글을 쓸 때는 마인드 매핑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틀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떤 또 주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이제 좀 이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좀 찾고 싶은 방식으로 발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마인드 매핑을 활용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매핑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범주 안에 묶인 어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그 어휘들 사이에는 이제 글쓴이라든가 혹은 요 발상을 하는 집단들만의 어떤 내적인 연결 고리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고리들을 이렇게 문장화하고 이제 혹은 단락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 매핑은 어떤 면에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 매핑의 예입니다.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선배들이 작성했던 건데요. 뭐 이제 뭐 사랑이라는 걸로 이제 한번 글을 써보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자고 했더니 뭐 이렇게 이제 좀 뭐 이렇게 마인드 매핑을 했습니다. 뭔가 아까 브레인스토밍하고는 약간 다르게 어떤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이 한 가운데다가 이제 사랑이라는 어휘를 쓰고 이제 갈래를 나누어서 이제 생각이 뻗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갈래가 맨 처음에 이제 뭐 문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뭐 나라를 사랑하나 봐요. 나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사랑은 그래도 이제 연애죠. 연애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연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족에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이렇게 하여튼 갈래를 짓고 나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윤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으로 가지가 가장 많이 뻗어나가고 풍성한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가 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나요? 단어들이 막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게 딱 보이죠? 어떤 부분이죠? 예, 바로 연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요 연애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열매들이 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할 말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겠고 최근에 관심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사실 글을 쓰면 이 친구는 뭐 아주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친구는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글을 가지고 나갔어요. 네모를 쳤네요. 요걸 가지고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데이트 폭력이 아니어도 되겠죠. 뭐 연애의 즐거움으로도 뭐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모칸에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글을 이제 작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주제가 정해지는 거예요.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향과 주제가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폭력의 발생 이유가 이제 뭐 또 어떤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든가 혹은 뭐 자존감이라든가 잘못된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단락의 근거들도 다 마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열됨으로써 그것들이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글의 요 부분만을 가지고 이제 문장화 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에서 매우 효과적인 어떤 아이디어 발상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어붙이기만 해도 그 자체로 이제 어떤 데이트 폭력의 원인 분석이 되고 그의 뒷받침 문장만 좀 첨가하게 되면 자료들이라든가 데이터들이 첨가된다면 그것이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 단락이 될 수 있어서 글의 일부분으로 충분히 어떤 효과적인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어, 이제 화제, 이게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화제하고 주제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화제는 이제 가주제입니다. 그래서 화제, 주제, 주제 문장, 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주제 문장은 당연히 주제를 문장화한 거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환경오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건 화제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이제 자원의 재활용과 토양오염,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을 좀 줄였으니까 주제입니다. 범위가 축소되었죠. 그럼 이 주제를 갖고 이제 각국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지구의 토양오염을 막아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화제는 이제 글에 주된 어떤 소재나 어떤 제재를 말합니다. 글에 어떤 주된 소재나 제재를 화제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인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주제는 글쓴이의 어떤 중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시작이자 어떤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향성이나 가치 판단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주제 문장에는. 따라서 이제 가능한 범위가 좀 좁고 어떤 쉬워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이제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서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급적 범위는 좁게 잡아야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아서 글쓰기를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 쓰기도 쉽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제 분명하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주제가 글쓰기에 이제 글쓰기가 써낸 어떤 글쓴이의 어떤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집어넣으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 판단은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이어야 하고 또한 어떤 개인적인 독창적인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판단들을 이 주제에 분명히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정리된 주제 문장으로 이제 마지막에 작성하는 게 이제 주제 문장이겠죠. 주제 문장은 이제 필자의 의견이나 태도가 반영된 완결된 명제여야 합니다. 예, 주제 문장 그럼 작성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 서술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써야 한다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문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대하여는요, 주어가 없어요. 그죠?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요건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바꿔봤어요. 주어를 집어넣었어요. 정부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집어넣었고요. 확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무엇을 이제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주제 문장이 되어야 주제 문장의 첫 번째 요건, 주어 서술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쓴이의 관점, 즉 판단, 어떤 생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통섭에 기반한 통섭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교육이 뭐 통섭에 기반한 교육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입식 교육도 있고요. 아니면 소통에 기반한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통섭이에요. 그래서 통섭에 기반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이 주제 문장에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문문이나 비유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음표 있잖아요. 의문문 사용해서 안 돼요. 명확해야 돼요. 평서문으로. 네. 또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결혼은 무덤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은유법이에요. 그죠? 이런 시적인 표현보다는 결혼은 뭐 인생에서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죠. 결혼은 인생에서 필요하죠. 예, 결혼은 인생에서 필요해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만들어야지만 어떤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겠고요. 평소문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주제 문장 만들기 예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스펙입니다. 스펙. 스펙이라고 하는 가주제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냈어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한 다음에. 근데 스펙이 범위가 넓으니까 이거는 가주제예요. 범위를 좁혀야죠. 왜요? 스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펙이 갖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나는 글을 써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주제, 참주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제라는 말이겠죠. 예, 근데 이제 이 참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나는 스펙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좀 막연하거든요. 왜 스펙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의 가치 판단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종의 브랜드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스펙은 일종의 브랜드야. 풍서문이에요. 주어 서술어 있어요. 자기 가치 판단 들어갔어요. 그럼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스펙이 왜 브랜드야?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주제 문장은 왜 브랜드인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가운데에다가.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 방식대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주어 만들고 서술어 만들고 주어 만들고 서술어 만드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라든가 근거라든가 좀 명확하게 뭔가 부연 설명하는 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루키의 소설은 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요. 하루키의 소설이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잡이이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어요. 왜 인생의 길잡이이냐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생의 길잡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명확해졌죠? 가치 판단 들어갔죠? 주어 있죠? 서술어 있죠? 명확하죠? 가치 판단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제 문장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루키의 소설은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했어요. 될 것도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뭐 길잡이 역할을 하니까. 근데 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문장은 가급적이면 저렇게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하는 불명확한 표현보다는 인생의 길잡이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1차 시를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뭐 화제, 주제 문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뭐 자기소개서를 한 편을 작성하게 되어 있을 텐데, 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글감들을 생성하면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차, 3주차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뭔가 소스들을 개발해 보라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을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무언가 더 확장시켜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뭐 이렇게 해놓고서 쭉쭉 영화 이름들 옆에 적어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녀왔던 여행 이렇게 해놓고선 쭉 그 여행들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뭐 각자 해보시면 뭐 이제 뭐 중간고사나 이럴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매핑을 했다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체적인 어떤 화제, 주제를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그게 주제 문장이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이 4주차 1차 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해내고 자기소개서의 주제 문장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들은 1차 시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차 시를 마무리하고요. 2차 시에서 개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